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던 팀 분위기를 전하며 감독과 주장, 팀 닥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무경 의원과 최 선수 동료가 나눈 전화 녹취 관련 다툼 보도 이어갑니다. 임 의원은 고인의 정신병력에 부모 이혼 여부까지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천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설립자이자 여권과 인맥이 두터운 이혁진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중 해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부터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라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남과 광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확진이 속출했습니다.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위험이 높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손모 씨에 대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낸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팀 닥터 안모 씨가 숨진 최 선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게 만들겠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던 것 같다며 충격적인 실상을 전했습니다. 앞서 고인의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던 김모 감독의 거친 언행. 이런 폭언은 거의 매일이었고 심지어 화가 난다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으며 고등학교 미성년자 선수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등 김 감독이 고인을 비롯한 선수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복숭아 한 개를 먹은 뒤 물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마구잡이로 폭행했던 안 씨. 그 순간에 걸렸지. 이빨 깨면 뒤로 돌아. 선수들이 밝힌 안 씨의 가학 행위는 더 끔찍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성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감독과 안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전현직 선수만 15명이라고 밝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은 팀의 주장이자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모 선수를 처벌해야 할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팀에서의 영향력을 앞세워 폭행과 폭언 등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선수들은 폭로했습니다. 경주시청팀은 주장의 왕국이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철인 3종 경기 사상 첫 메달을 따냈던 장 선수는 경주시청 팀 창단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그의 성적에 따라서 감독의 연봉과 시의 지원 수준까지 결정났습니다. 전 동료들은 장 선수가 후배들을 때렸고 집단 괴롭힘을 주도한 것은 물론 고 최숙현 선수를 정신병자로 몰며 극한의 상황까지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2019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남긴 고 최 선수의 일기를 보면 괴롭힘이 얼마나 상습적이고 집요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다른 선수도 장 선수에 의해 옥상으로 끌려가 폭행과 죽으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선수가 후배 선수들의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외 전지훈련 비용 명목으로 후배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선수들은 하나같이 폭행이나 폭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했고 선수들은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의 신상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소속 김모 감독은 폭언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되레 팀 닥터의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폭언을 한 것도 팀 닥터를 진정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내 손 대면 여기 다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데 부인하세요? 그것은 씨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더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용기를 내 추가 피해를 폭로한 선수들과 가족들은 사과를 받고 싶다며 참석했지만 사과조차 거부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석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만 묻고 폭언 당했다. 무슨 마음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가족이 지난 2월부터 최소 6차례나 도움을 청했지만 문체부는 몰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팀 닥터에 대해선 신상 정보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팀 닥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40여 개 스포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팀 김모 감독과 일부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스포츠 공정위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을 상대로 4시간 넘게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 감독에 대한 소명을 듣는 데만 2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주장인 장모 선수의 소명이 끝나고 김모 선수가 회의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명을 마친 김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는데요. 스포츠공정위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과 동영상을 확보해 감독과 선수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 감독은 가혹행위 의혹을 부인하며 위원들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감독과 고참급 선수 2명은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상임위에 출석해 자신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때린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현재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고 최숙현 선수의 후배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을 어제 저희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 의원은 이 보도가 나가자 보수 언론의 짜깁기 보도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 통화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의 맥락은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임 의원이 통화 내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이어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어제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는 임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모의 이혼 여부와 고인의 정신병력을 물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임 의원이 말하는 이번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고인에게 가해진 가혹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통화 당사자인 동료 선수의 육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두 사람의 육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모경 의원이 고 최숙현 선수 동료와의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해 물은 첫 질문은 누가 검찰에 신고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직접 검찰에 신고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 선수 본인이 한 건지 부모가 했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그걸 자청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한 건지 이걸 모르겠네. 최 선수가 경주에 있을 때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자 이번엔 확인되지 않은 최 선수 부모의 이혼 여부를 묻습니다. 그 숙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릴 적에 이혼하고 아빠가 또 새로 사시는 거 그런다고 하던데. 근데 이혼하신 거는 아니에요. 최 선수가 정신병력이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다닌 적 있나요?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닌 기록은 있거든요. 부산에서 병원 다닌 적도 없었고. 남자친구와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도 했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 의원은 가족사 질문에 대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질문을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신병력을 물은 건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모경 의원이 통화한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한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모경 의원은 이 선수와의 통화에 대해서 후배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물론 임 의원도 판단할 수가 없고 당사자인 동료 선수가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임 의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텐데 하지만 당사자는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조정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는 이모경 의원이 최 선수 부모에 대해 묻는 게 가장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책임을 최 선수 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가해자 측의 논리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부모님 이혼 얘기 꺼내는 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 경주에 대해 문제를 토론하고 있잖아요. 좀 의아했죠. 임 의원이 최 선수의 현재 소속인 부산시청 감독과 팀을 걱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 선수의 아버지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의원의 발언을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딸을 부산에 방치했느냐는 말 역시 안타까워서 그랬을 것이라면서도 유족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유족한테는 그런 말하는 게 또 한 번 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기분이 든다. 임 의원은 짜깁기식 보도로 자신의 명예와 진정성을 실추시켰다며 TV조선 기자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작 최 선수 동료와 부모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그럼 이번 논란을 처음부터 취재한 서주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임오경 의원이 직접 반박 자료를 냈죠. 네, 그 의원 측이 냈는데요.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예. 보수 체육계와 이에 결탁한 이 보수 언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똑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맞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TV조선의 짜깁기식 음해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합니다. 진상규명이 두려워 물타기를 하려는 체육계 세력이 보수 언론과 결탁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로 저희인데 저희가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
어떤 체육계와 결탁했다. 이거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좀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체육계 가혹행위 문제를 왜 이 진보 또 그리고 보수 프레임으로 나누는지 사실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이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한 이 물타기라고도 한 부분 역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고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를 이 세상에 처음 알린 게 이 지난달 30일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고요. 예. 이후 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상 규명에 또 앞장선 것도 저희 TV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왜 보수 언론과 일부 체육계 결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임 의원 측의 반박문을 보면 후배와의 평상적인 대화를 한 것뿐인데 상상으로 기사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후배는 바로 통화를 녹음을 해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바로 그 그렇습니다. 후배를 말하는 아까 거죠. 리포트에도 나왔던 예. 그 해당 동료 선수고요. 이 예. 평상적인 대화라고는 했지만 이 통화 당사자인 최 선수의 동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임 의원이 이미 이 다른 동료 선수와의 통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평소 하지 않던 녹음을 했다는 게 동료 선수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당 선수는 이게 단순한 진상조사 차원의 통화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녹음까지 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했다. 좀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 임 의원은 이 19분의 통화에서 이 가혹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고인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보다는 다른 질문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 예.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 논리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얘기 또 이 과거 병력 얘기를 묻는 게 이상했다고 이 해당 선수는 말했습니다. 예, 저도 전체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경주에서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이런 걸 묻는 대목은 별로 없더군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통상 누가 괴롭혀서 이게 비극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가해자 쪽에서 보면 피해자에게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이런 네.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임 의원의 진상조사라는 게 주로 가해자 쪽의 입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보도 내내 또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수 보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 의원과 통화를 한 이 최 선수 동료의 신원 노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제 임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이 보낸 반박문에서 이 해당 선수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선수의 확인되지 않은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가정사 또 개인사를 묻는 건 2차 가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 자체로 일단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고인이 된 최 선수는 물론 동료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임 의원은 저희가 짜깁기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 시간이 저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대화 내용을 그동안 다 들려드릴 수가 없었던 건데요. 예. 이 뉴스 시작 전에 이 저희 TV조선 홈페이지에 이미 이 통화 음성과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이 짜깁기인지 아닌지 또 임 의원이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체육인 출신으로 이번 사건이 경주에 한정된 일로 이 판단하면서 대응을 했던 건 또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임 의원 측에서 또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체 통화 녹음 전체 전문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그 해명을 가름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체 펀드 판매액만 5,300억 원이 넘는데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해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펀드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95% 이상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위험성급도 낮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뭐 손실 날 일은 절대 없다. 김 대표 등은 고객 돈 5천억 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상당 부분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경남 밀양의 폭력 조직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는 최근 4차례에 걸쳐 1,000억 원대 규모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는 투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공증 서류를 만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 특보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동기동창으로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돌연 해외로 출국해 검찰이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여권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노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도 맡았고 2016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더불어경제실천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 이혁진입니다. 도요탄에 빠진 민생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러던 이 전 대표는 2017년 회사 돈 70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2018년 초쯤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옵티머스의 5천억 원대 사기 펀드 판매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변호사의 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입니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검찰이 눈여겨보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옵티머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문단에도 법조계와 경제계 전직 고위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옵티머스 사건이 정관계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고 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윤 총장의 결단이 남은 셈인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네, 당초 오늘 오후 윤 총장이 입장을 낼 전망이었는데 대검 관계자는 오늘 당장 최종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총의 수용과 추 장관과의 재충돌 가능성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는 윤 총장에게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이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도 공개했는데요.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뺏은 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의 전문을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수사를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추 장관 쪽에서 이미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제3 특임검사 도입 같은 주장은 때늦은 것이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총장도 이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추 장관과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총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추 장관에게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오늘도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오늘 첫 회의를 가진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번 주 안에 여당목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채널A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의 제기권은 검찰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 소집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이번 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선출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수처법 개정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전문 수사자문회의나 서울중앙지검 수사 모두 공정하지 않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 제도밖에 없습니다. 중립성 시비를 피해 가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삼선의 김도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지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 중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H그룹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에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 광주에서 확인되는 돌연변이 종입니다. 또 코로나는 비말 전파로 인식되었는데 이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의 방역 수칙이 더 강력해지는 이 전파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최은혜 기자입니다. 광륵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일 만에 광주에선 7개 소규모 집단에서 모두 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GH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중국에서 전파된 S 유형의 돌연변이입니다. 구조가 변이가 돼서 침투 능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 S단백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졌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해 수도권과 대전 등으로 퍼진 집단 감염 바이러스도 모두 GH 유형입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GH 유형의 전파력이 초기보다 최대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공기 중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비말, 작은 비말들이 장시간 이렇게 부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방역당국은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어린이 확진이 속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가, 또 경기 성남에서는 초등학생 형제가 확진됐습니다. 우려했던 가족 간 전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 원생인 4살과 6살 남매가 어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남매와 동선이 겹친 원생과 직원 등 82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 남매 확진자가 외할머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광주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제 불안해하죠. 하기는 이제 걸려가지고 낫더라도 좀 폐가 안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어린애들은 더구나. 광주 시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1,350곳이 휴원하거나 등원을 중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는 이미 어제부터 2주간 휴원 조치했고 유치원도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본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경기 성남 탄천초등학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 형제가 감염됐습니다.
형제를 돌보던 할머니도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형제와 같은 날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은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격리자가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2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으로 판단이 났어요. 국내 확진자 13,000여 명 가운데 19살 이하는 934명으로 전체의 7%가 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건강식품 방문 판매업체가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감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군포, 안양 등 동시다발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한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사이 추가 감염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 군포시의 한 건강식품 판매 업체입니다. 이 업체 방문자 4명이 지난 2일부터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계인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런 거는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체험해보고 그런 쪽이에요. 확진자들은 이곳 업체 사무실 안에서 건강식품 체험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건강식품 체험 모임에 참석한 뒤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수원 97, 98번이 6월 27일인가 아마 방문을 해서 그때 군포 76번이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과천의 건강식품 방문 판매업체 직원 확진자는 확진 나흘 전인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주택을 방문해 제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지만 CCTV 조사로 들통났습니다. CCTV를 조사를 했죠. 2시간 넘게 있다가 그 아파트 안에 있다가 그리고 나갔어요. 거짓 진술 때문에 100여 명에 이르는 인천 지역 접촉자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이 때문에 설명회 참석자와 가족 등 6명이 감염됐다며 과천시에 경찰 고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도 방문 판매업체 동선을 숨긴 60대 여성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씨는 바로 석방됐는데 법원은 손 씨를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 더 큰 이익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낸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입니다.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손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봐야겠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이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사이트 회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4만 명 넘게 찬성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와 접촉사고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해서 환자 이송이 지체됐고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죠.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검토 중인데요. 이 택시기사가 좀 봤으면 싶은 다른 운전자의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구급차 사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119 구급차. 교차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또 다른 구급차.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구급대원들은 사고 위험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위해 달립니다. 그런데 지난달 8일 차선 변경을 하는 구급차를 들이받는 택시.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 이송을 위해 양해를 구하지만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다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합니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환자 이송을 막은 거죠.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 씨. 나 치고 가, 그러면.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환자는 병원 도착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5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 감염 한계팀을 투입해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데 5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다 실수로 승용차와 사고를 낸 구급대원. 피해 차량에 탄 부부에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부부의 반응은 택시기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 처리 없이 구급차를 보냈고 오히려 고생이 많다,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했죠. 감사하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늘 걱정을 안고 사는 구급대원에게 큰 힘이 되는 배려였습니다. 면책 조항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출동할 때 대원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차 운전자들. 제도적 보완 없이 언제까지 시민들의 선의만 기대해야 하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3주도 채 안 됐는데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올해 보유세가 610만 원입니다. 옆 단지 아파트는 약 1,020만 원인데 이 둘을 모두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적용돼 보유세가 5,300여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최고 4%까지 끌어올리고 양도소득세를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당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 혜택을 없애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불과 2년 반 전 세제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던 터라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징벌적 과세란 반발까지 받으며 세 부담을 늘린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아무리 걷어봤자 집값 상승이 더 클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추가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면서 관련 장례업도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 상당수가 무허가에다가 부실하게 운영돼서 불만이 커집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정든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제가 땅에 묻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땅에 묻거나 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상 죽은 반려견을 견주가 직접 처리하려면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전문 장례업체에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합니다. 오래 같이 한 반려견을 폐기물로 처리하길 꺼리는 견주들이 장례업체를 찾는데 일부가 부실하고 불법 운영돼 피해가 속출합니다.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A씨는 13년 동거동락한 반려견 또찌를 이곳에 안치하고 매년 찾아갔는데 한 달 전 유골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애기는 없어지고
여기 다른 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업체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유골함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분실 경위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지를 하고 빼놨다고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반려동물 장례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는데 성의 없이 장례를 하거나 얘네들은 성품으로 대하는 거. 빨리빨리 화장을 하고 펴야 되니까 너무 불쾌하고. 차량 안에 화장 장치를 불법 설치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처리하기도 합니다. 한 해 숨지는 반려동물은 40만 마리가 넘고 이 중 약 20%인 8만 마리가 장례업체를 이용합니다. 허가받은 장례업체는 전국에 45곳뿐. 불법 장례업체는 1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 차이가 이 허가받은 차이. 불법 장묘업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불법 업체는 영업 정지도 안 되고 과태료도 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애한테 미안해서.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 안보 라인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 실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인영 후보자가 말문을 열었는데 남북 관계에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협력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마침 내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문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여권 일부에서 줄곧 비판이 이어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사안은 워킹그룹을 통해야 하지만 개별 관광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상력의 자유, 또 소통을 늘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쪽에서 막힌 것도 뚫고 북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도 뚫고 내일 방한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새 외교안보 라인과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이인영 후보자를 만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은 워킹그룹 흔들지 말라는 얘기를 확실히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아마도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미국을 제외하고 혼자 앞서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친상을 당해 임시 석방돼 지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했는데 안 전 지사는 이런 처지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상주복장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가족들과 함께 모친 영정 곁에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오전 10시 50분쯤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두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많이 애통하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저는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우리 안 지사는 노무현 후보의 보좌진에 속해 있었죠.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홍영표, 조정식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추미애 박영선 장관, 문정인 특보 김부겸 전 의원 등 줄이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에 안 전 지사는 감사 인사와 함께 내 처지가 미안하단 취지의 말을 주로 건넸습니다. 애도 표했습니다. 마음 많이 아플 거예요. 빈소에 15분가량 머무른 이해찬 대표는
안전지사에게 수감 생활은 어떠냐며 안부를 물었고 안전지사는 2년 정도 남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사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조문 자리에선 울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과 원유철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MBC 사장을 지낸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가 취재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오면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작에 참여해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유령선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덮기 위해 누군가 당시 천여척 배의 자동 식별 장치 기록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억 대신에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지난 3일 이 영화에 대해 황당한 주장으로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어지럽히고 조롱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씨가 제작에 참여한 더 플랜과 그날 바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플랜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내용이며 그날 바다는 누군가 고의로 세월호 앵커를 내려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최 PD는 김 씨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조작이나 음모로 연결시키는 태도가 있다며 그러다가 강한 반박이 나오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황량한 모래 언덕 너머로 바람을 가로지르는 휘파람 소리. 이 서부 영화의 대명사 석양의 모법자입니다. 또 이 노래는 어떠십니까? 자, 시네마 천국입니다. 주옥 같은 영화 음악을 남긴 엔니오 모리꼬네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영사기사 알프레도가 흑백 필름을 갈아 끼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는 토토. 영사기가 비추는 새로운 세상에 미소 짓는 사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시네마 천국으로 추억을 선사하고 넬라 판타지아의 원곡 오보의 선율로 영화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엔니오 모리코네.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 음악 거장이 92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고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 시작한 영화 음악이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그의 감성이 살아 숨쉬는 영화만 500편이 넘습니다. È importante che la musica rappresenti quello che non si dice nel film e quello che non si vede. 음악상에서 5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으로 오스카를 손에 쥐었습니다. Non c'è una musica importante senza un grande film che la ispiri. 모리코네는 선율을 사랑했던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위했던 천생 작곡가였습니다. Ma il mio pensiero va anche a tutti gli artisti che hanno meritato questo premio e che non l'hanno avuto. Io gli auguro di averlo in un prossimo vicino futuro.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최근 걸그룹 AOA 논란으로 그룹 내 괴롭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K-팝의 이면이기도 한데 한 걸그룹 전 멤버는 불화로 그룹이 해체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멤버 간 괴롭힘 논란으로 리더마저 탈퇴하고 소속사가 사과 입장문까지 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한 팀이지만 노래 파트, 수익 배분 등 여러 면의 경쟁으로 갈등은 비일비재한 상황. 걸그룹 활동을 했던 한 제보자는 당시 팀 내 불화가 그룹 해체의 중요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합수 플러스 이제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서 곪고 곪아서 다 터져버리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팀원 간 불화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뵌 왕따가 늘 존재한다. 그렇죠. 왕따도 있고 좀 유난 떨것들도 있고. 일부 소속사는 심리 상담사를 통해 관리에도 나섰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 무슨 상담가를 해가지고 다 같이 뭐 이야기를 해주고 이 정도까지의 뭐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같은 또래의 팀 내 리더가 관리를 하며 위계 질서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고 끝내 팀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K-팝이지만 성공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불안함을 보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 연설문을 놓고 논객 진중권 씨와 청와대 참모진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요절 시인 기흥도의 빈집이 인용됐죠. 빈집에는 짧은 생에 대한 예감 같은 게 드리워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이 남긴 귀천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고별 시일 겁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김대중 정부 때 왕수석으로 불렸던 박지원 전 의원은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조지훈의 낙화를 읊었습니다. 권력도 때가 되면 진다는 퇴장의 변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사면을 받자 바람에 진 꽃이 햇볕에 다시 핀다고 했습니다. 7전 8기 정치 인생을 살아온 박 전 의원이 낙선 석 달도 안 돼 이번에는 국정원장에 기용됐습니다. 인사 발표 때 그가 호명되자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을 만큼 뜻밖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을 겨루던 정적이자 비문 정치인에게 핵심 권력기관을 맡긴 것은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이 그만큼 버겁다는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정치 구단 나와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박스라다무스. 그는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강한 정보력으로 숱한 강요를 낙마시켜 청문회 저승사자로도 불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청문회는 어떻게 넘을지도 관심이죠.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대북 불법 송금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은 것일 테니까요. 박 후보자는 SNS도 끊고 정치의 정자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어서 국정원이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발언 역시 정치 구단다운 수사적 표현이겠습니다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던을 바라보는 인간 박지원은 지금 기회와 시련이 엇갈리는 일대 시험대에 섰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공직이 될지 모르는 국정원장 자리가 그의 인생에 어떻게 기록될지 이제는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7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박지원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고요. 한편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후 목요일까지 북상하지 않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중부 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나기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인데요. 절기답게 날이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이 28도, 강릉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